자, 이제 90쪽에 보시면은요, 그 공영개발, 이거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일 때 그렇게 공영개발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뭐 새로운 유형의 민간 투자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영어 단어만 좀 몇 개 알면 되니까 지금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6번에 그 부동산 개발의 7단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은 삭제해도 관계없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이제 투자 분석했죠. 투자 분석. 투자 분석에서도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란지 안 하는 게 나을란지 이런 거 했잖아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 판단했는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뭐겠습니까? 개발할 때 투입되는 비용하고 그 분양 수익금하고 비교했을 때 개발을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개발할 때 발생하는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나가는 돈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분양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전 시장 조사를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장 조사하는 게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분석에서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거를 어디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 경제성 분석에 여기에 제공을 하는 거죠. 경제성 분석에 제공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 정보 자료를 수집한 걸 바탕으로 이 구체적으로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건축비인데, 건축비가 지금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을 하면 이제 처음에 얼마 지급되고 나중에 얼마 지급되고, 한 1년 정도 만약에 공사 기간이 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시기별로 이렇게 대금이 지급이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분양을 하면은 분양함과 동시에 100% 분양이 되는 게 아니죠. 시기별로 이렇게 처음에 분양 시작한다 할 때 이제 첫 달에 어느 정도 분양되고 둘째 달에 어느 정도 되고, 그 분양 수익금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그 앞에서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특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체적 수익성. 그래서 앞에서 순영가 뭐 수익성 지수 이렇게 했잖아요.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런 거를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개발 할 만하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장 분석이고 이게 경제성 분석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교재는 지금 없어요. 우리 교재는 없는데, 시장 분석을,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지역 경제 분석하고요. 그리고 시장 분석, 이건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요, 나중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나눕니다. 지, 시, 시, 타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할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저렇게 간단한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92쪽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93쪽에 가시면은 그 아까 LQ라 그랬죠. 그 LQ 분석인데요. 그 LQ가 뭔가 하면은
입지계수라고 돼 있죠. 이거 이제 Q가 들어가 있는 게요. 지금 L이 location이거든. location. location이 뭔 뜻이죠? 위치란 뜻이에요. location. location, quotient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quotient를 괜히 쓰려고 하고 있네요. 철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quotient가 뭔가 하면은 우리 IQ 하죠. IQ. intelligence quotient 하면은 지능지수. 또 EQ 하죠. 감성지, emotional quotient 하죠. 그럴 때 하는 그 quotient예요. 자, 이거는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느냐. 요거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도시가 있어요. A라는 도시에 농업, 공업, 상업 해서 농업의 비중이 20%, 공업의 비중이 30%, 상업의 비중이 50% 이렇게요. 이 소리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명 중에 20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명 중에 30명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러면 이런 경우에 이 도시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상업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얘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틀리라고 여기 앞에 글자를 뺐어요. 상대적 특화도 상대적 특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이라고 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어도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잖아요, 지금. 상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그 상대는 전국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전국 평균. 전국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예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예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예요. 전국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은 자, 평균이 10%란 말이에요. 평균이 10%인데 이 지역이 20%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은 10%도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10%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도 안 되는 지역은 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다가 먹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시 지역은 농사 많이 짓는 곳에서 농산물을 사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농업이 수출 산업이요. 수출 산업. 지역별로 수출 수입을 따지는 거예요. 이 LQ가.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은 농업이 수출 산업, 농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업은요? 상업은 모자라죠. 그럼 이거 무슨 산업이에요? 비기반 산업 중에서도 수입 산업이라고 수입 산업.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상업 서비스도 수입하는 거예요. 상업 서비스도 수입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서비스 수입하는 거? 우리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 사잖아요. 스마트폰 사면은 그 퀄컴사의 그 로열티를 하나 살 때마다 로열티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특허 수입하는 거, 특허 수입. 맞잖아요. 그럼 지역별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역별로도. 지금 여기 현장은 지금 세종 시민이 와서 수출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저는 세종 시민이에요. 저는 세종 시민인데, 세종 시민이 여기 강의 용역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여기서 페이를 받으면은 소득이 어디로 잡혀요? 세종시로 잡혀요. 저는 세종시 가서 세무신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은 세종시의 용역을 수입한 거고요. 세종시에서는 용역을 수출한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오픈을 하면, 중개사무소 오픈하면은 그 부동산이 꼭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 계약서 쓰나요? 지방에 있는 물건 계약서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파는 사람은 지방에 있고
사는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여기서 계약서 쓰면은 그 지방 사람이 이 수수료를 서울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에는 이 중개 서비스 하는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중개사무소 별로 없어요, 지방에. 지방에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 많지. 그럼 여기서 계약서를 쓰면은 중개 수수료를 여기다 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지방 사람이 중개 서비스를 수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개 서비스를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도시 지역에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LQ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 해요. 전국 비분의 지역 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의 농업 비중이 얼마야? 전국에 여기가 농업이면 농업, 여기 농업, 여기가 공업이면 여기 공업, 여기 상업이면 여기 상업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이 들어가면은 10분의 20 들어가죠.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은 기반 산업이라 그래요. 수출 기반 산업.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비기반 산업 그래요. 예, 이거 살펴보는 게 바로 LQ예요.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LQ는. LQ의 그 업종은 농공상 3개만 아닙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 다른 업종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그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경제 기반 분석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에는 그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우리 시험은 깊게 안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그는 우리 시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결코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그 수준만 알아도 60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개론이라는 게 뭐예요? 개론이라는 게 넓고 얕게 하는 거거든요. 깊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입지계수만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10이 있죠. 아까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해서요. 자, 거기에서는 그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개발의 위험 있죠. 이게 뭐 개발할 때도 위험이 있고 투자할 때도 위험이 있고 사업할 때는 다 위험이 있죠. 거기서 이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하는데 이 법적 위험은 이 법 개정과 관련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토지를 준비를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법적 위험이에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러면은 변경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거는 이제 공법적인 측면이에요. 공법적인 측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토지를 사면은 별로 위험이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되면 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는 먼 건물 지을 수 있고 먼 건물 지을 수 없고 다 나옵니다. 그건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는 뭔가 민원이 더 골치 아파요. 이건 뭐예요? 사법적인 측면.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공법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소리 나네, 뭐 소음 들리네, 먼지 날리네, 막 이렇게 자꾸 민원 넣으면은 이 공법상으로 이건 전혀 문제 없어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술도 한 잔 사주고, 뭐 이렇게 밥도 한 번 사주고, 이렇게 평소에 해놔야 이게 사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다음에 그런 법적 위험 말고요. 이제 시장 위험 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위험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하면은요.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신다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만약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 중개사무소 오픈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손님 없을까봐. 손님 없으면 그럼 돈 못 버는 거죠. 손님이 없는 이유가 아니 한 집 건너 한 집 중개사무소요. 이러면 뭐예요? 공급자가 너무 많은 거죠. 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한된 수요를 나눠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 못 버는 거고요. 한 집 건너 한 집 중개사무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사무소가 많지는 않은데 수요 자체가 적어서 수입이 없을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수요 공급 얘기하는 수요 공급. 예, 수급 상황에 따르면 수급 상황. 이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다고요. 예,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기서도 짓는다고 저기서도 짓는다고 막 건축업자들마다 다 착공해서 지으면은 공급 물량이 장난 아니죠. 그러면 내 거 분양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급 자체는 많지 않아도 수요가 별로 없다면은 그것도 뭐 분양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해야 돼요. 흡수 분석. 흡수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를 시장 조사를 하라는 얘기죠. 시장 조사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공급된 부동산 중에서 뭐 80% 흡수됐다. 뭐 그럼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흡수율을 보는 거예요. 흡수율. 흡수율이 높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요? 시장 상황은 좋다는 얘기고요. 또는 흡수 기간이 있어. 흡수 기간.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이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시장 위험을 좀 줄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 하면은 이 개발 기간 동안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추가로는 부담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러면은 초과되는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죠. 계약 금액을 어떻게? 계약 금액을 당연히 올리겠죠. 계약 금액을 올리겠죠. 이렇게. 이런 단점은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부담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관련해서 보통 법 12가지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좀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수업을 할 때는 요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요 내용을 좀 더 추가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죠. 마케팅. 자, 마케팅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마케팅 하면 떠오르는 생각, 단어. 예쁜 아가씨. 예? 예쁜 아가씨 상. 아, 예쁜 아가씨가 먼저 생각이 나요. 마케팅 하면은. 그게 어떤 분야의 마케팅인가요? 부동산 마케팅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지오라든가. 아, 프로지오 이런 데서 홍보할 때. 아,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로 이제 홍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마케팅을 여쭤봤을 때 제일 많은 단어가 홍보예요, 홍보. 제일 많은 단어가. 마케팅 하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했을 때 홍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홍보라는 단어는 영어에 프로모션이나 또는 프로파간다 또는 또 광고 같으면은 advertisement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마케팅이라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홍보하고 마케팅은 같다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같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홍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 마케팅의 일부에 그 홍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케팅이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단계로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처음서부터 강조됐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마케팅이 198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혹시 태어났나요? 80년대에 태어났어요? 별로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80년대 있었나요?
그 80년대가 어느 정도 시대인가 하면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발전이. 네, 60년대 뭐죠? 제3공화국? 예, 제3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운동이 70년대였죠. 70년대 초반. 그걸 거치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70년대 초중반, 중반쯤 되거든요, 중반.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근데 그 시절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을 때 제 기억에 금전고무신, 뭐 이런 기억이에요. 기억이. 신던 신발이 금전고무신이에요. 이 금전고무신 가지고도 장난 많이 쳤어요. 그게 장난감이자 신발이자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금전고무신도요, 귀해서 못 신어요. 없어 못 신습니다. 시골집에 가면은 그 고무신도 이렇게 꿰매 신죠, 이렇게. 그죠? 고무신도 꿰매 신었어요. 물자가 굉장히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물자가 부족한 시절은 공급자들이 물건을 만들어 내놓으면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판던 이런 시절은 공급자가 마케팅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케팅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싫으면 말하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게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고무신은 없어지고 이제 운동화로 바뀌었어요. 80년대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서 80년대 이제 중후반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냥 운동화가 아니고요, 나이키, 프로스펙스, 막 이런 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충족이 됐어요.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이 기호가 이제 많이 변하는 거죠. 그냥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는 안 팔리니까 뭐를 캐치를 해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캐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러면은 야, 우리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죠. 모르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죠. 광고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과거에는 뭐 팔려가지고 이렇게 뭐 불량품이 나든 안 나든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신으니까. 근데 이제는 불량이 나오면은 고객들의 그 불량을, 불만을 듣고 다음에 제품 만들 때 반영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고객들이 원하는 또 좋은 상품을 만들고, 이런 전체 과정이 뭐예요? 계속 피드백이 되죠, 이렇게. 계속 뺑뺑 돌아가죠. 이런 전체 과정이 뭐라고요? 그게 마케팅이요. 그게 마케팅이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한 놈이 잘못 질문한 거죠. 마케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과정이니까. 처음에 기획부터,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촉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AS도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 반응, 이 전체 과정이 마케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마케팅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마케팅이 나왔고요. 자, 그럼 부동산, 우리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택은 조금 더 딜레이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도 주택은 부족했거든요. 주택은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도 한지붕 세 가족이죠.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집이 부족하니까 한지붕에 세 가족이 있는 거죠. 80년대에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는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근데 한 10여 년 전쯤에 그 법이 없어졌어요. 주택건설촉진법이.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주택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싫으면 말아라. 짓는 대로 다 팔리니까. 자,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지어야 되죠. 자, 예전하고 이제 환경이 다른 거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삼성 레미안, 롯데캐슬.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대우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냥 삼성 아파트. 이 브랜드가 없이 그냥 건설 이 사주, 사명으로 그냥 했죠. 대우 아파트. 아닌가요? 대림 아파트. 맞잖아요. 현대 아파트. 이렇게만 불렀지. 무슨 레미안이니 롯데캐슬, 대우 프루지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런 말들도 다 뭐가 강조되면서 나온 말이에요? 마케팅이 강조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마케팅에서는 시고관해서요. 요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돼요. 시장 점유 마케팅 하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요렇게요. 자, 요건 이제 밑에 따로 쓰고요. 자,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급자가 점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자,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점유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다시 나눠요. STP 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을 세분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세그멘테이션인데 시장을 세분하고요.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을 정합니다. 표적을 정하고요. 그리고 차별화를 해요. 이거 T는 타겟입니다. 타겟, 표적. P는 포지션이거든요. 포지션도 위치란 뜻인데, 포지셔닝. 자리를 잡는 거예요. 포지셔닝 하면은. 자리를 잡는 건데, 차별화로 번역이 돼요. 이 세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객층을 세분하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층을 세분해서 나는 그 중에서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거기에 내놓는 제품을 기존의 제품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를 해서 그 타겟을 점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차별화를 할 때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섞어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렇게요. 이게 대표적인 게요. 몇 년 전에 그 꼬꼬면 나왔었는데요. 몇 년 전이었죠? 한 3, 4년 됐나요? 꼬꼬면. 그 꼬꼬면이 이 주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꼬꼬면. 꼬꼬면에서 삼은 그 타겟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젊은 층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러니까 이 시장을 세분한 거죠. 남성, 여성, 성인, 아동 그 연령층을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세분한 후에 타겟이 그런 거예요. 타겟이. 차별화를 해요. 차별화를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차별화. 요렇게. 제품 측면에 어떤 차별화요? 기존 제품과는 차별해야 된다고요. 기존 제품은 빨간 국물인데 이거는 허연 국물이죠. 기존 제품은 소고기 육수인데 이거는 닭고기 육수죠. 이 제품이 차별화되는 거죠. 가격 측면에서는 그게 고가 전략도 아니고 저가 전략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신라면 블랙도 나왔거든요. 신라면 블랙은 고가 전략이었어요. 따블이었어요. 근데 그 꼬꼬면은 따블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가격이에요. 다음에 유통경로. 자, 유통경로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였어요? 처음에 꼬꼬면 나왔을 때 대형 할인점 안 나왔습니다. 주로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로 대형 할인마트는 처음에는 안 나왔습니다.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10대 후반, 20대 편의점에서 그거 이제 많이 먹거든요. 유통 경로가 그렇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다음에 홍보 촉진. TV 광고 했을까요? 홍보를. 꼬꼬면 TV 광고 거의 안 했습니다. 약간 했지 거의 안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주로 SNS, 인터넷, 젊은이들이 많이 접하는. 그러니까 타겟이 다르니까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서 그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내용들을 기억해야 돼요. 제품 측면의 차별화, 가격 측면의 차별화, 유통 경로,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겠다.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사람을 잡겠다는 얘기죠.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정말로 이게 뭐 어떻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잡는 심리. 고객들이 그 구매를 할 때까지는 이게 심리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저런 물건도 있냐? 주목을 하고요. 그거 좀 흥미를 갖고요. 좀 괜찮겠다. 나도 한번 사볼까? 디자이어, 욕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야 되겠다. 행동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살까 말까 요 상태에 있으면은 계약서를 들이밀어서 아유 사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뭐지? 이런 사람한테 계약서 들이밀면서 사세요 이러면은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고객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요 상태에 있으면 요렇게 오게 하고 요 상태에 있으면 요렇게 오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달리하라는 거죠. 단계별로 달리해서 그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극대화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남자들은 잘 못해요. 여자들은 잘해요.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를 오픈하더라도 남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여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이 여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라 그런가, 굉장히 빨라요, 보니까. 어떤 걸 보면 아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과일 가게를 가더라도요. 과일 가게에 남자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여자 주인이 있을 때하고 달라요. 제가 과일 가게에 가서 이렇게 과일을 보잖아요. 이거 얼마요? 그러면은 남자 주인은 TV 보다 말고 이렇게 보죠. 얼마요? 그럼 계속 TV를 봐요. 근데 여자 주인이 있을 때는 이거 얼마요? 그러면 얼마다 그러면서 봉투를 뜯어가지고 나와요. 봉지를.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하면 벌써 담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왜 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 하면은 그 여자분은 지금 제가 남자인 걸 아는 거죠. 남자가 지금 과일 가게 와가지고 이게 묻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 보통 여자들은 그냥 물어도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와가지고 지금 과일 이 가게 앞에서 이게 묻고 있다는 얘기는 나 사겠습니다 이 뜻을 표시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담으면은 그거는 안 사도 다른 거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잘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 단계에서 들이밀었다가는 이제 다음엔 그 집을 안 가죠 이제. 그러니까 옷가게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옷가게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만약에 옷가게에 가면은 웬만하면은 그거는 남자 혼자 옷가게에 왔다는 얘기는 나 오늘 여기서 살란다 이 뜻이거든. 근데 그런 고객을 그냥 다른 집으로 보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물어도 보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옷을 사십니까? 혼자 옷을 사십니까? 네. 그 봐요. 그런 대부분은 남자들은 혼자 옷을 사지 않습니다. 옷가게에 혼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근데 옷가게에 왔다는 얘기는 사겠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집으로 보내면은 이제 손님 잃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고객의 심리 접점,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얘기고요.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라는 얘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 거래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라. 그래서 여기는 브랜드 문제가 관계 있다 그래요. 브랜드.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롯데캐슬, 삼성레미안 브랜드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 회사의 아파트를, 이 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 부동산 마케팅이니까 한 회사의 주택을 몇 번 분양받을까요? 평생 살면서. 분양을 말해요. 분양을. 분양받는 거는 불과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분양받고 팔고 다시 분양받고 팔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분양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한 두세 번? 세 번도 안 돼요. 두 번? 많으면 두 번입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 관계, 브랜드 문제. 부동산에서는 지속적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중고 부동산 사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네 거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평판. 다른 사람이 써봤더니 어떻더라 해서 생전 처음으로 분양받는 주택을 그 회사 걸로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브랜드, 평판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시고간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리고 부동산 광고는 뭐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마케팅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앞에 남겨놓은 부분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40쪽이 40쪽.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있죠.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자, 요걸 좀 남겨놨었습니다. 앞에서. 근데 자, 40쪽에서는 삭제해야 될 게 있고요. 4번 그 타이틀 4번 있죠. 주거지 입지 선정 있죠. 그건 삭제입니다. 삭제. 안 봐도 돼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는 그 공간 분배 원리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오른쪽 페이지의 기억에. 니은. 점포의 분류 있죠. 점포의 분류는 그 뜻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집집국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집국산. 집집국산은 기억해 두세요. 집집마다 국산 이렇게.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이렇게. 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배후지 중심. 중심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중심이라는 단어가 없이 집심성 점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재는 이게 모일 집이죠. 재는 있을 재자죠.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재는 반드시 배후지의 중심일 필요는 없어요. 배후지의 중심일 필요는 없고 그냥 모여 있기만 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구점이에요. 가구점은 여러분들 외곽에 나가다가도 보면은 가구단지 있죠. 모여 있잖아요. 꼭 배후지의 중심은 아니죠. 근데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아웃도어 매장 있죠. 아웃도어 매장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꼭 그게 배후지의 중심은 아니죠. 근데 배후지의 중심에 있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야 되죠. 대형 극장,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은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뜻이 달라야 돼요. 이건 동종 업종의 점포가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동종 업종의 점포가 분산하여 입지하는 거예요. 분산 입지. 분산 입지가 유리. 세탁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못 봤죠? 대체로 세탁소는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세탁소나 이발소 뭐 이런 것들. 근데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이 시대하고 안 맞아요. 이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한 6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이론이.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중학교 때 공부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30년도 더 됐어요. 예? 그럼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면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그것보다도 더 몇십 년은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제일 먼저 대학 교재에 들어가고요. 그게 고등학교 교재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재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중학교 교재까지 갈 때까지는 또 한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는 됐을 듯한데 이게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제 국부라는 단어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국부는 부분이란 뜻이죠. 국부 마취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부적 중심지, 부분적으로 중심지 이러니까 부도심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는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 예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 농기군이 뭐네 석재네 비료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상업 입지론. 자, 상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그다음에 지대론이 남았습니다. 자,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상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지대론.